네, 3월 20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또 이 시간에 뵈니까 또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예, 안녕하세요. 새롭습니다. 예, 단독 방송도 하시고. 예, 이따가 네. 오늘 또 좀 재밌는 리포트 또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제가 요즘 그 다음 주부터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그 리포트를 그 3% 시청자분들이 신청한 것들을 해요, 특집으로. 그러니까 원래 차영재 주 스토리는 그쵸. 당일 나온 리포트를 소화하지만 다음 주 일주일간은 특집으로 하는데 그 신청하신 것 중에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다릴 필요 없겠다. 오늘 다뤄드리면 되겠다. 또 오늘 주가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해가지고 시청자분들하고 호흡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 이따 공개해 예, 주시고. 이따가 네. 이따 6시 15분에 오시면 됩니다. 이따 예. 공개해 주시고 오늘은 저희 여의도 인사이트에는 시장 전반적인 내용을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리포트 얘기하셨으니까 요즘은 리포트의 영향도 예전보다는 민감하게 받아가는 것 같거든요.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2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선점한 게 건설주들 선점했고요. 그 다음에 ESS 먼저 다뤘고요. 최근에 오늘 항공주들 올라갔죠. 네. 근데 저희가 벌써 며칠 전에 항공주 다뤘어요. 항공주들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 항공주들은 한번 봐야 되겠다. 오늘은 물론 BTS 효과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리포트 효과라는 것이 그만큼 시장이 견고해졌고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요즘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 뭐 어디에서 리포트를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리포트 방송을 하면 그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런 댓글들이 안 달려요. 어디서 봐야 되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리포트를 이제 자세히 보고 안 보고는 아니고 또 저희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에서 깊게 다루지는 않다 하더라도 리포트 내용을 다루고 리포트에서 목표 효과, 주요 이제 골자 이런 것들을 워낙 다뤄주다 보니까 맞아요. 과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리포트하고 친숙해진 것 같고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또 차영근 소장님이 짚어주실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 일단 우리 증시는 이번 주 내내 이제 2월 28일에 전쟁이 네. 발발이 됐으니까 이제 주말 넘어가면서 4주차로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접어듭니다. 예, 예. 4주차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4주에서 네. 6주 본다라는 네.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주차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시장의 우여곡절과 네. 변동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상승하면서 끝났고 코스닥이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BTS의 날이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일단 인정하고 그 얘기는 뭐 오늘은 BTS 날이었다. BTS 관련주들 하이브만 못 올랐고 실질적으로 BTS 효과 오늘 뭐 9시부터 광화문 막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 좀 빠르게 그쪽을 통과했으면 되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그 변동성들이 상당히 컸었죠. 실질적으로 첫 번째 변동성은 2월 2일 날 있었던 케빈 워시 임명과 관련된 변동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3일 날 저희가 이제 시장을 했는데 그때도 변동성이 이제 커졌죠. 전쟁이 터지고 나서 실질적인 변동성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뭐 서킷 브레이크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리면서 상당히 이제 유동성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은 이제 정중동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좀 지켜보자라는 거 같고, 물론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사이트에 나오신 분들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듣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은 트럼프가 시작했지만 트럼프가 그만하겠다고 해서 그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란 지역에 지상군이 들어가면 거기는 국경이 산악지대로 돼 있거든요. 산악지대를 넘어야 되니까 많은 희생들이 또 따를 거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 목소리를 이상하게 높일 가능성,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보다 그런 가능성도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어쨌든 양상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졌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일단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전쟁에 있어서 확전이냐 아니면 전쟁이 출구 전략을 나타내느냐까지 시간을 좀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러우 전쟁에 있어서의 전쟁에 대해서 참 그 비극적인 일이지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지금도 비극적인 일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단 좀 지켜보자.
일단 지켜보자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기업의 이익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요 2주 다음 주까지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동결이다라는 부분들은 예상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큰일 앞두고 나서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심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다린다라고 할 건데, 일단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본격적인 성적표가 나오는 것이 4월 중순부터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 그랬고, 이번 주가 이 정도 변동성이었다면 다음 주도 변동성인데,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쓰는 용어 중에 저는 하락이란 말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하세요? 변동성 조정 아, 이런 단어만 썼습니다. 네. 이런 단어만 쓸 수 있었던 게 상당히 이제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하락 변동성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 변동성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주식들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강력한 맏형, 다들 얘기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살아있다 보니 지금은 이제 조정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형국이라서 지금은 어차피 뭐 기다리는 것도 투자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4월 전까지는 일단 지금 상태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크게 움직이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확전이냐, 그래도 조금씩은 출구 전략을 찾아가냐,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이게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매일 달라지고 뭐 뉴스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니까요. 이걸 섣불리 예측을 하는 영역은 아니지만 4월에 우리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좀 기대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그것은 조정. 네. 이런 인식을 이제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데, 수급적으로 보면요, 네. 소장님, 요즘에 외국인이 사실은 네. 이번 연도 네. 올해 들어서 의미 있게 산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많지가 예,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판다라고 봐도 무방한 네. 상황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많이 비중이 이제 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가 올라서 비중을 덜어내야 하는 룰이 있어.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개인만 사고, 물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 좀 네, 들어왔지만 뭐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환율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영향들 수급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뭐 농담을 해도 되는 건지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농담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 아들 마음도 모르겠는데 톰이나 존슨 같은 애들 마음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네. 행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좀 네. 드리는 건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 조절을 한다라는 측면이 가장 강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여의도에서 들리는 얘기는 지금 시점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11월 달 되면 외국인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너스 받고 12월 달에 휴가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9월, 10월은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2025년에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펀드를 확정시켰죠. 그러면서 어마무시하게 연말 보너스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그때부터 유독 튀기 시작한 겁니다. 튀기 시작하니까 이게 새로 펀드를 이제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리셋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펀드의 비중 조절만 했었던 상황이고, 언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끼워 넣어야 되느냐에 대한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스페이스 X 상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이 지금 이제 대략 250억에서 500억까지 현재 지금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데, 6월 예정이죠. 예,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을 쥐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 X는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되고 무조건 베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그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우디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290억 달러의 그 IPO를 했을 때도 글로벌 증시 자금이 확 단기간에 빨아들였다가 확 풀린 적이 있어요. 그런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지금 규모가 더 클 거로 보고 있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스페이스 X를 안 받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받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 지금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자금을 축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거는 허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더군다나 변동성, 지금 이제 전쟁까지 상황에 있는 사람, 네.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는 거고, 환율도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과 관련해서 지금 환율이 1,500원인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환율이 1,500원인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펀드멘탈이 약해져서 1,500원을 갔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는 거고 위험자산 대비해서 아니 안전자산 대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중동 문제가 터지면서 엔화와 원화가 더 약세인 건 맞는데 뭐 그건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 결과가 1,500원이에요. 그 부분에까지 제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중동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원유를 정상적으로 수입된다라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1,500원에서 1,450원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1,500원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근데 1,500원에 들어와서 1,450원만 돼도 한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환차익이라는 한 마리 토끼를 잡는 거고 네.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놓으면 삼성전자가 30만 원 가겠다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두 번째 토끼도 다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원래 환율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것들은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과연 놓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해 이제 삼성전자도 특별 배당을 하겠다라고까지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까지 챙겨 이건 토끼가 한 마리 더 늘었네. 토끼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 비중이 30% 후반까지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30% 중반 좀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주스토리에서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차영주가 한때 잘 먹으면 짜장면 한 3그릇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짜장면 한 2그릇만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영주가 과거에 3그릇을 먹었으니 너 배고프면 3그릇까지 먹을 거야.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아유 비유예요, 진짜예요. 비유죠, 비유. 비유입니다.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꼭 그러니까 우리가 그 PER 갖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어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PER이랑 PBR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 이런 것들이 과거에 어땠으니까 그 비중만큼 늘어날 거야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구성원들도 달라지고 자금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만 환율이 안정세를 찾으면 언제라도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 있다. 이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 지금은 1,500원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예. 1,500원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이 원인을 네.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강세가 돼서 그렇습니다.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안정이 된다면 네. 빠르게 좀 내려올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두 마리 토끼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환차까지도 외국인들이 예.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뭐 이런 이것이 부분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축이 이번 주 내내 봤던 게 이제 유가입니다. 예, 유가입니다. 유가입니다. 예. 네. 유가가 지금도 뭐 간밤에 다소 조금 안정된 거 가지고도 우리는 이제 그렇죠. 예민한데 여전히 높죠. 당연히 예. 높을 수밖에 없고. 없죠. 그리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안정도 물론 완전히 네. 안 됐지만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실제 유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길게 걸릴 것이다라는 네. 건 거의 중론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네. 이제 카타르의 가스 문제까지 터지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패션 감각을 익히셔야 되는데 패션?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올해 봄 패션이 뭐가 유행할지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시잖아요. 저 잘 모르는데 그래요? 아니,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들 하죠. 네. 이게 우리가 겨울이 지났으니까 뭐 롱코트가 유행을 하던 뭐 그 짧은 코트가 유행하던 이제 그런 패션이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드리는 게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물인데요. 우리가 한때는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금리를 인하하느냐 안 하느냐만 갖고도 주가가 벌벌벌 떨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번 주 FOMC가 열렸는지 모르고 지나가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별로 물론 당연히 동결했지만 별로 신경 안 쓰는 거고 6월 달에 케빈 허씨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2024년 3년도에 했던 것만큼 그렇게 중요동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올라간다라는 방식이 된 거죠. 근데 유가에 있어서 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들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건드리고 있으니까
원래 싸움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밥그릇은 차지 말라라는 어떤 19절도 좀 있는데 이거는 밥그릇을 지금 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스전을 공격하고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이게 정유시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상대방에게 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글로벌 경제를 망가뜨린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 밥그릇을 걷어찬다라는 것은 그들만의 밥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거죠. 이 밥그릇의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굴까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유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여름으로 다가오면서 휴가철 좀 있으면 이제 다가올 건데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가솔린 소비가 이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쫙 지금 누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 시나리오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이란을 공격했고 그래? 그러면 너 이스라엘도 미국 말 안 듣고 미국도 이스라엘 통제 못하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게 하면서 지금 가스전을 공격하면서 이제 되는 거죠. 또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스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세계 최대 가스전이 됐으니까 그 복구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어제는 불가능하다. 오늘은 5년 걸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LNG의 20%가 거기서 오기 때문에 다른 데 이제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는 공급선을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공급선을 바꾸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A라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기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들어오던 거 A가 못 줘. 그러면 딴 데서 똑같이 10,000원에 팔던 거 딴 데서 사오려면 야 10,000원 안 돼. 15,000원에 가져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중동산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저도 어제 알았던 사실인데요. 어제 이제 그 인사이트에서 여기서 다뤘었었죠. 그 기름이 잠기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 탱크가 차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기름이 몰고 올 혼란은 우리가 러우 전쟁 초반에 우리가 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푸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당분간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라는 것들에 따라 유가가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업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예측이 조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유가는 비상이다. 다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당연히 물가로 이어지고 물가는 금리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지금 다 연속성에 이게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네. 금리를 말씀하시니까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갈 것이고 피봇이 생길 수가 있죠. 금리 인상으로 바뀔 수가 있죠. 금리 인상을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요구 수익률이 달라진다라는 개념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건 이론적인 접근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은 은행 금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럼요. 그 알파가 다 다른 거죠. 누구는 5%이고 누구는 1000%인 분들도 있고 그 알파가 다른 건데 기준인 은행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마다 이 요구 수익률을 맞춰야 되는데 요구 수익률을 못 맞추는 기업들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가치주장에서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논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라면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물론 이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나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론적인 그 가격도 변동이 생긴다.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워진다. 이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뭐가 되게 복잡하네요. 이슈가 엄청나게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요게 그렇죠. 매듭을 지금 네. 어느 누구도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게 공교로운 부분들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중동 전쟁을 촉발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중동 전쟁을 한 것이고 지금 이제 그 해병대가 급파되고 있다라는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상륙 전함이 이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 260억 달러 예산을 승인을 해달라고 하겠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할까도 조금 의문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제 통제 불능 상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공급단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텅스턴 가격이 이제 600%가 올랐다라면서 관련 기업이 이제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남해 화학벨트에 있는 기업들도 이번 주 초인가요? 기업들에게 통보를 했답니다.
거래 기업들에게 우리 조만간 제품을 납품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죠. LNG의 또 재고도 문제인데요. LNG는 165도로 액화해서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량을 저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름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드럼통에다라도 좀 넣어놓습니다. 제가 군대 기름 부대를 와가지고 그래요? 기름 부대에서 운전병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큰 탱크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 때로는 이제 기름이 생각보다 뭐 하면 드럼통에다라도 넣어놓고 이제 보관만 가능하면 이제 넣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거는 LNG는 그런 걸 못하니까 LNG가 이제 수입이 안 되고 또 나프타가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헬륨이 수입이 안 되고 있고 헬륨 가스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밀과는 다른 양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한계 기업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요게 이제 2분기에 기업 실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근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 보면 저는 과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일 때도 우리가 이제 친구 간의 다툼을 할 때도 제가 그때 들었는데 한쪽에서 막 너 여기 선 넘으면 때릴 거야. 그러다가 탁 선 넘으면 좀 선 뒤로 미고 여기 넘으면 때릴 거야. 여기 넘으면 때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팔짱 딱 끼고 앉아가지고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가만히 많이 쳐다보는 친구가 무섭습니까? 라고 보면 후자가 기존세죠. 많이 쳐다보는 친구가 무섭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는 중국이었다라고 표현을 들었거든요. 네. 많이 쳐다보다가 히토리 한 방 빵 때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나 빵 때리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 이란이 별로 물론 이제 그 두 차남이 치도되고 뭐 부상을 입었다 여러 소리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란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외교차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유화책도 내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들 트럼프 대통령이 5개국이 참여 안 하니까 경로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다 아시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이러한 뉴스 플로우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수록 미국에겐 더욱더 불리해지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끝나도 끝날 생각이 없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2시간 남짓 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네. 요거는 출구 전략으로 가는 하나하나씩 이제 간해보는 거다라는 의견과 요거는 오히려 쉽게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다라는 게 갈리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예측의 그렇습니다.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요 시기에 새롭게 기회가 생긴 업종이 있을 거고 요거는 당분간은 좀 힘들 것이다. 보지 말아야 된다. 좀 격하게 말하면 이런 업종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 네. 싸움은 멀리서 팔짱 끼고 있는 게 가장 좀 구경하는 맛이 있지 괜히 가까이 들어갔다가 말리러 들어갔다라든지 아니면 좀 가까이 구경하겠다라고 하면 괜히 날라오는 유탄에 한두 대 맞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유탄을 조심하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좀 비교 우위에 있고 어떤 기업이 비교 열의에 있다라고 판단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방산기업 같은 경우 LG 넥슨이 천궁이 그 UAE에 들어가면서 주가 폭발했죠. 그걸 보고 천궁을 LG 넥슨을 사셨던 분들은 그 의외로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보유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딱 자고 일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 버린 거죠. 하지만 지금 방산주들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흥국석유라든지 흥하해원 같은 경우 둘 다 흥인데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다시 조정을 받는 거고 아직까지 수혜 피해가 어려운 거고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마다 생각이 엇갈리면 국제 정세라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고 일어났더니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란과 CIA와 무밀 접촉으로 끝내버리면 우리 지금 그런 국면이죠. 예.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는 국면. 그러면 또 우리가 전쟁 수혜지라고 봤던 것이 다시
또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피해주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항공주는 좀 재밌게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도 이제 항공주가 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리포트에서 다뤘지만 항공주가 지금 실적주로 변했거든요. 항공 탑승률이 89점 몇 %,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4월부터 유리할증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상황. 그러면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유리할증료를 3개월 동안 부과받으니 이건 땡큐. 서로 전쟁이 격화되면서 2분기까지 전쟁이 더 되면서 유가가 더 올라가면 그 다음 분기에 또 유리할증료를 또 올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탑승률이라는 것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여행, 비즈니스 탑승객도 있고 또 일반 여행도 있는데 우리가 중동 쪽으로 간다라는 것보다 우리나라 비행기가 중동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유럽을 갈 때 그 중동계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과거에 알고 보니까 결혼하시는 분들이 유럽으로 요즘은 신혼여행 많이 가시거든요. 신혼여행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국적기 직항을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중동 지역으로 갔다가 중동 지역은 전 세계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각 시간대별로 중동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새벽 다 유럽으로 뜹니다. 요 환승을 이용하시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 국적기와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특히 LCC가 지금 파리 직항도 생겼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직항도 생기고 그 LCC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갖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업종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예. 항공을 좀 그러니까 저도 흥미있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올라가니까 리스료라든지 아니면 그 기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리포트의 힘인 것 같아요. 리포트에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나니까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실 때 뭐 말이 바뀌고 예측이 불가하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렇든 저렇든 최근에 최고의 시세를 내고 있는 건 에너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영역 아니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예. 수도 있고 근데 스토리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네.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네. 경우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정유도 있고 뭐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쪽도 대체 에너지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같이 저렇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LNG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자꾸 우리가 화석 연료를 이제 탈화석 연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면서 태양광 풍력 원전까지 정책적인 모멘텀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투자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벤트예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벗어나는 것보다 지금은 편한 게 화석연료죠. 화석연료인데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걸 또 우리가 투자를 하자. 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게 그리드 패러티라는 개념인데요. 화석연료 대비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단가 싸움이 되는 거죠. 네. 제일 좋은 것은 원유 갖다가 정제해가지고 기름 떼고 석탄 떼면 그게 가장 지금 이제 우리 산업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한 거죠. 근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유가가 $100를 유지하면 그거 $100 내느니 요거 $7, $80 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낫겠다. 요게 이제 캐나다의 셰일 오일을 본격적으로 파괴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원래 과거에 이제 석유 메이저 업체들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유가를 담합을 해서 그 이상은 안 올렸던 게 어떻게 보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입니다만 그 캐나다의 셰일 오일, 미국의 셰일 오일이 그동안에 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됐던 게 그게 이제 그리드 패러티가 $60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를 $60 위로 안 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러우 전쟁 터지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막 개발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것이 장기화되면 충분히 그런 개발 욕구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건데 이 역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 아직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해는 그 산업재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조금 고민이 좀 깊어지긴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유가가 급등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공급단에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수요단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공급단에서 생기는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공급만 풀려버리면 됩니다. 공급만 풀려버리면 되는 거고 수요단에서 생긴 문제가 복잡한 건 삼성전자 D램 같은 경우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독점적인 이익을 구사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삼성전자 사장이라도 여담이라도 공급을 그렇게 안 늘릴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요거는 제가 주스토리에서 허니버터칩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라인을 증설하는 순간 뭐 이런 거죠.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그 대신 조금은 전쟁이 이루어지고 하는 동안에 저는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원전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좀 더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전쟁이 종료가 되고 나면 이게 갑자기 이제 전쟁도 갑자기 종료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도 갑자기 종료가 되면 이러한 것들도 갑자기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대비는 해두자.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예약 주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차영주가 얘기 나도 공감을 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관련주를 샀는데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회사에서 회의를 들어갔는데 네. 갑자기 전쟁이 종료가 됐대. 근데 뭐 위에 임원분의 말씀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팔지 못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는 것들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 모든 증권사의 HTS, MTS에 예약 주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전쟁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주식들을 사려고 하면 단기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장중에 주가가 뭐 5% 내지 6%가 빠지면 자동적으로 손절이 나갈 수 있도록 요거는 한 번만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러면서 2, 3일에 한 번씩 점검하시는데 예약 주문을 장중에 변동성이 그 정도 생겼다라는 거는 주가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충분히 지금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들을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작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조금 그거는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금액을 그렇게 많이 넣지는 말고 적은 금액 갖고 용돈벌이 정도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이번 주를 돌아보면 와 오늘 이렇게 상승하네라고 했던 날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 쪽에서 그렇죠. GTC 쪽에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땡큐, 하이닉스, 하트 예. 뭐 이러면서 예. 현대차도 언급을 그렇죠. 하고 뭐 현대차까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이제 협력을 하고 좋은 소식들이 네. 많으면서 이제 그렇게 올라간 거죠. 지금 삼성전자 각 증권사에서 외사 포함해서 나오는 목표 주가 보면 제일 높게 형성된 데가 제가 파악한 거로는 맥쿼리 쪽이에요. 네. 34만 원 정도 이제 불렀고 노무라에서 32만 원, KB 우리나라 KB도 32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거의 이제 윗대로 형성된 평균 가격이 데가 30만 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많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맥쿼리가 상당히 네. 높게 불렀습니다. 170만 원. 170만 원. 까지 부르고 그 밑에도 170만 원 부른 데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KB증권. KB증권. 네. SK증권은 160 불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160, 170 이렇게 형성이 또 돼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은 여전히 네. 좀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 이제 며칠 사이에 그 마이크론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조금 주가 반응도 그렇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요 전반적으로 좀 풀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근데 마이크론이 좀 흔들렸다라는 것에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적이 어마어마 잘 나왔잖아요. 어마하게 나왔고 네. 엔비디아도 실적 나왔고 그 다음날 5% 빠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차이점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마무시한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딱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 112조예요. 신용잔고 33조. 이런 것들이 그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데 미국은 의외로 현재 유동성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밀리면 산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일부 우리가 우스갯소리 들리는 것은 강남에서는 줄 서가지고 계좌를 개설한다. 이럴 정도로 유동성들이 막 몰려오고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ETF로 돈이 물려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굉장히 밀리면 산다는 견조한 밑에 끈적끈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것처럼 그 우화를 보면 우유에서 쥐가 막 움직이니까 치즈가 돼서
딱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단단한 거죠. 근데 거긴 지금 그 단단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 일단 일부 펀드에서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엔비디아 똑같았어요. 똑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성적표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4월 중순 이제 잠정 실적부터 네. 나오는데 일단은 뭐 목표 주가를 뭐 러프하게 뭐 30만 원, 뭐 한 150만 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결국 영업이익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0조,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30조대 초반 이게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적표가 나오는 4월 중순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권사들이 예측을 하는 것들이 점점 목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실적 시즌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원래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것은 연간 실적으로 놓고 보면 연초에는 이게 굉장히 높게 부릅니다. 연초에 높게 부르면서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선물 가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엔 괴리율이 확 벌어지다가 나중에 실적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줄어들면 그 목표가도 좀 하향 조정을 하든지 하는 거고, 만약에 실적이 늘어가면 목표가를 올리는 건데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일단 40조, 30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네. 두 번째는 1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권가에서 목표가 조정이 있느냐 여부를 봐야 돼요. 목표가를 만약에 유지를 했다. 그러면 일단 주가는 조금 거기서 한 단계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 150만 원보다 올렸다. 뭐 국내 증권에서 35만 원까지 올린다라든지 아니면 외국계 증권에서 200만 원 하이닉스의 목표가 나왔다. 네. 예를 들자라면 네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그들이 지금 이제 본 거보다 성적표를 받아보고 내용을 뜯어보고 거기서 시계를 다시 미래를 예측해 보니 야 이건 얘기가 달라졌네. 새롭게 써야 되겠네라고 하면 주가는 폭발합니다. 요 조건일 때만 주가가 폭발하고요. 요 조건이지 않을 때는 주가는 서서히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를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20만 전자, 그 100만 닉스 밑에선 살아라고 저들 포함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적에 기반해서 살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반영되고 있는 단계예요. 네. 실적에 기반해서 살아라는 거기 때문에 반영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40조, 30조가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거기에 따른 컨센서스의 변화 리포트가 나오느냐 그 여부. 물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증권가에서 느끼고 평가하는 판단하는 그들의 얘기도 한번 우리가 참조를 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포트를 이제 뒤에 코너에서 또 잘. 그렇죠. 네네. 그때 나오면 소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리포트가 나오면 네. 그날은 그것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리포트도 여러분들이 네. 참 앞으로 저랑 하시면 재미있을 텐데 리포트를 지금은 이제 오늘 3개를 준비했어요. 이제 그런 건데 만약에 홍선혜 아나운서가 하나의 기업이다라고 네. 보면 네. 네. 홍선혜 아나운서 실적을 발표했어요.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아우 무서워. 무서워. 하면 그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잘 보고 네. 뭐 이제 고등학교 때 국어 잘 보고 영어 잘 보고 뭐 하면 그걸 분석하는 것들을 네. 각 증권사마다 분석이 다 약간 다릅니다. 그거를 하루에 그날 오늘 만약에 발표를 하면 그러니까 금요일이면 토요일 날 그 리포트가 쫙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을 한다면 그걸 딱 읽어보면 굉장히 이 기업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증권사들마다 보는 시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볼 거고 또 한 가지 하나의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거 끝나고 나면 뭘 할 거냐면 뭐 삼성전자를 분기 단위로 딱 한 증권사가 계속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KB증권이 계속 분석한 거를 한 5개 모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얘네들이 변했느냐? 그럼 우리도 또 미래 예측이 가능해요. 시계열로 미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리포트를 보는 것도 꼭 제가 안 한다 하더라도 네네.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전력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리포트를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개를 같이 본다라든지 아니면 한 증권사에서 A란 종목을 과거서부터 평가했던 것들을 보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깊이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네. 해보면 반도체 투톱 물론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도 돈이
쏠렸지만 네. 어쨌든 시총 전체의 40%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전 닉스가 이 두 기업이 정말 시장을 끌었다고 해도 지수를 과언은 아닐 텐데 그게 과언이 아니라 그게 팩트죠. 사실이죠. 네, 팩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업황과 네. 이 실적 추정이 예. 받쳐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 반도체가 꺾이면 시장은 다 같이 꺾인다라는 의견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 두 기업이 그냥 조금 쉰 거지 네. 꺾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유동성이 다른 데로 이제 퍼지잖아요. 요런 의미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지 정말 꺾이면 다 무너지는 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만 버텨줘도 유동성으로 우리는 좀 온기들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건가 낙수 효과로 뭐 이런 시각 좀 전해주세요. 굉장히 네. 이제 그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네. 저는 거기에 시간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예, 시간을 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맏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줘도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밑에 동생들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상태예요. 꺾인다라는 것은 맏형이 동력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맏형이 동력을 잃는다라는 것은 이익 성장률이 꺾인다라는 거죠.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가는 올라가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가는 결국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EPS가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계속해서 산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강아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건 주가입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꺾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꺾인다라는 의미는 주인이 더 이상 산책을 안 하고 돌아오는 상황, EPS가 꺾이는 상황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주가의 오르락 내리락 속에 얘네들이 있고 나머지도 EPS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빠르면 2, 3년 뭐 아니면 몇 년 후에는 결국 반도체도 EPS가 꺾이겠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좀 아니다. 먼 얘기다. EPS가 꺾일 때 그때 가서 걱정을 하자. 네. 지금은 너무 걱정을 앞당겨서 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되면 또 대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주식시장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지만 물론 우려할 바는 맞아요. 우려할 바는 많고 제가 리포트를 읽어드릴 때 2017년, 2018년 전망치가 나올 때 이익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도 다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고속 성장하느냐, 저속 성장하느냐, 그 시점에서 주가는 꺾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면밀히 주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026년, 7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믿음은 이 믿음마저 사라져 버리면 우리 주식시장 너무 서글퍼질 것 같아요. 지금은 믿을 만한 게 정말 이 두 형제인데 이 두 형제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 주식시장 정말 좀 외로워질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둘이 기운을 불끈 내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엔비디아도 지금 기운을 북돋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저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정책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정부의 의지는 정말 강하다는 걸 뭐 그동안에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네. 올라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바가 있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최근에도 중복 상장, 네. 쪼개기 뭐 이런 거 안 돼. 네. 그리고 뭐 코스닥 1, 2부로 코스닥 나온다. 1부, 네. 2부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좀 던져져요. 예. 그리고 상법 개정, 그 다음은 뭐 세법 개정, 네. 어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동력, 요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이 그건 이번에 확인된 분명하죠. 게 그게 저는 제일 크다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최고 국정 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굉장히 놀랐던 게 엊그제 그 간담회였어요. 네. 간담회였는데 제가 아는 익숙한 분이 사회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개그맨도 나오시고 뭐 그랬더라고요. 뭐 그랬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그런 간담회 참 낯설지 않나요? 대통령이 그런 걸 주재한다라는 것도 낯설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는 가운데 있어서 보통 주식시장이 크게 밀리거나 크게 변동성이 생겼을 때 어떤 그러한 정부 대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과연 지금 시점에 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그날 주가 결국 삼성전자랑 뒷심발쳐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 문제로 인해서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니까 또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퍼포먼스를 보임으로써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1, 2부로 나누는 것도 매우 저는 그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일부는 1, 2부로 나누면 우열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정정을 방송에서 우열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러면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라는 건데 1, 2부라는 용어를 씁시다. 왜 그러냐면 1부는 아무래도 뭐 나름대로 우리가 우량주라고 표현하는 그러면 변동성이 작겠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겠죠. 그렇지만 2부 리그에서는 우리가 재무 안정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의외의 스타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여유 자금이고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게 내 성향에 맞다라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보다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한다. 리스크 테이크를 하겠다. 네. 그런 투자자들에게 또 장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1, 2부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동도 유동적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ETF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따지겠다라면 ETF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 굉장히 저는 정부의 대처, 호불호를 떠나서 빨라졌던 게 우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었죠. 2015년에. 그러고 난 다음부터 2차 상법 개정, 세법 개정, 3차 상법 개정, 그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시계열이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답답하게 이거 하나 해결 못하냐? 2025년 이러다가 마감하겠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나 못하냐라는 거였는데 지금 시계가 빨라지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제 3일 수도 결제가 2일 수도 결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제도가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불편한 제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개편된다라는 것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들리는 게 네. 펀드 매니저들 친구들을 놓고 보면 그들이 이제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를 많이 다룬답니다. 많이 얘기하고 정말 좀 달라졌다. 이제는 좀 해볼 만할 것 같다. 나도 좀 투자를 해보겠다. 물론 이제 개인들의 호불호와 호감도와 친밀도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지금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조금 앞서 언급드렸던 환율 문제라든지 시장의 안정화 문제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계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코스피 2년 내 이제 상단이긴 한데 네. 8,500을 이제 그렇죠. 불렀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건을 붙였는데 네. 지금처럼 지배구조 개혁 같은 그렇습니다. 이런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도 들었고 약간 이제 일본의 과거 네. 주가가 올랐던 요런 향기가 난다라는 뉘앙스로 적었는데 그런 말씀으로 네. 드리면 될것 그러면 같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할 수 네. 있는 게 뭐냐면 그 얘기에 공감하신다라면 네.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7,500, 8,000 가려면 삼성전자가 30만 원 가고 하이닉스가 150만 원 가면 7,000 이상 가죠.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가준다라면 지수는 가요. 비중이 그만큼 크니까. 비중이 네, 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밑에 애들이 가느냐 이건 좀 논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밑에 애들이 가느냐라는 것은 이제 그러면 K자 형태로 간 애들만 가고 못 간 애들만 못 간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투자 아이디어를 끌고 와가지고 그 얘기를 7,500 가니까 모든 주식 8,000을 가니까 모든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지금도 우리가 올 초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포모 현상에 빠진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갖고 있으면 시장을 수익률을 비트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근데 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별적으로 사기엔 불안해. 그럼 반도체 ETF를 사시는 거고요. 지수형 ETF를 사건 지수형 인덱스 펀드를 사는 거죠. 그러면 지금 5,000, 6,000이라고 치고 8,000 가면 인덱스만 사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죠. 굳이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필요 없고. 만약에 그렇게 정말 간다는 전제하에 그걸 네, 믿는다라면 네, 믿는 네. 투자자라면 네. 내가 그 속에서 어떤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타시면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시장 DC형에서 70%까지 ETF를 편입시킬 수 있거든요. 많이 편입시키시거든요. 그러면 지수형 ETF를 편입시키는 거죠. 그 하나의 대안이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그렇게 가면 K자 형태가 됐을 때 밑에 단에 있는 것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안 오르는 것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EPS가 증가하는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쪽에 기업에 올인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남겨주신 댓글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하나 캐치를 했는데 네. 소화를 못해서 걸려서 그 방산주는 왜 좀 지지부진한 건가요?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혹시 네. 방산주에 대한 의견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 네. 어떤 방산주를 갖고 계시느냐에 네. 따랐는데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죠. 네. 처음에 그 LIG 넥슨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하나 시스템도 그랬고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방산주들이 그 LIG 넥슨 같은 경우는 밤에 또 이제 군용이 와서 실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수주장고 있었던 걸 가져간 거예요. 수주장고 있었던 걸 가져간 거고 앞으로 UA에도 지금 수주장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할 건데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투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격도가 벌어졌다라고 차트상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격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루 움직임 양봉과 그 다음에 이제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죠. 이게 벌어지면 무조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기간 조정이 벌어지던 가격 조정이 벌어지던 기간 조정이 벌어졌던 것은 반도체가 지금 올라왔던 상황이고 옆으로 횡보하다 올라오고 지금 현대차도 어떻게 보면 횡보하고 있는 상태죠. 50만 원대. 그게 이제 기간 조정이고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저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봉이 오히려 내려옴으로써 이동평균선에 붙어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방산주가 결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꾸 치적을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중동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방위비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얘기했던 것처럼 GDP의 5%까지 늘려라라는 압박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벌써 전쟁 비용 줄였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무기가 전장에 쓰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번에 우리가 천궁2가 쓰였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거론 안 하시는데 K-50 고등훈련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KF-21이 최신형 스텔스 기능이고 K-50은 고등훈련기인데 이게 우리가 그 비행사들이 초음속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초음속을 그게 만들지 카이에서 만들었는데 꽤 오래됐는데 이게 태국 캄보디아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태국 공군이 이걸 가져갔어요. 근데 이걸 사갔어요. 이걸 사갔는데 이거의 장점은 뭐다? 거기다가 그 평상시 훈련기로 쓰다가 전쟁이 나면 이게 폭탄을 씻어서 떨어뜨리면 이게 폭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공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를 이번 습격하면서 무기를 쓰였어요. 물론 전장에서 우리 무기가 쓰인 게 뭐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뉴스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뭐 여러분들 언론 검색하시면 다 나온 얘기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실전 경험들이 레퍼런스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 무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주가 오늘 많은 업종들이 좀 상승한 가운데 좀 답답했죠. 좀 답답했죠. 하락한 종목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걱정을 하셔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천공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본 쪽에서 아랍에미리트 이제 우리 이번에 역배만 배럴 있잖아요. 2,400만 2,400만 배럴. 그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천궁의 힘인 것 같다. 뭔가 그런 걸 일본 쪽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K방산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만하다. 지켜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서서히 마무리해야 돼서 금요일입니다. 네, 또 어려운 시장 한 주 견뎌내셨고 다음 주 주말에 어떤 얘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조금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해 볼까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전쟁 말고는 이벤트가 없는 장이거든요. 없는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FOMC도 있었고 GTC 행사도 있었고 다음 주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뭐 기업들의 주총 정도 정도고 이제 배당과 관련된 얘기들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는 이미 후행적인 거죠. 확실히 후행적인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물론 그거에 따라 배당을 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세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라서 다음 주까지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는 조금 쉬자. 우리가 버티면 기회는 온다.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면 저는 이 현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 보너스 많이 받았을 때의 10만 원과
지금 내가 막 달랑달랑해서 카드값이 많이 나올 때 10만 원의 그 의미는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카드값이 많이 나왔을 때의 10만 원의 의미를 줄 수 있는 현금인 거의 비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밀리면 사고 지금 빨리 사야 전쟁이 끝나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은 약간의 욕심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주식 시장에 있어서 차라리 추세를 확인하고 사는 부분들이 있을 때 현금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분이 그 뭐 어떤 토론방에서 했던 걸 캡처해서 올렸는데 누군가 어떤 종목을 막 추천하니까 난 다 물려서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참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금을 뭐 꼭 가지고 있으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현금을 이 있다라면 헛되이 쓰지 말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견뎌내고 실적이 나오던 전쟁이 출구 전략이 나오던 4월 달에 판가름 날 테니 그때까지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차영주 소장님이 목소리 좋다는 시청자분들이 있었어요. 좋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네, 또 풍성한 내용 여의도 인사이트 통해서 전해주셨고요. 오늘 뒤에도 하셔야 되는데. 예, 오늘 또 네. 리포트인데 오늘은 캐펙스 투자에 따라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요. 뽑아왔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자료 또 좀 나가서 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의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